안녕하세요. 북식호흡 주인장 바무와 게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나요? 아들러는 우리가 어릴 적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생활 양식을 만들고 또 그 틀 안에서 평생 세상을 해석하고 행동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책은 한 아이가 자라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주변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예리하게 짚어줍니다. 과연 내 어린 시절에 어떤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나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게로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겪는 많은 교육과 가정 환경이 그런 열등감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책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을 읽는데 저의 어린 시절을 많이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바무님은 어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책을 읽을 때 어쨌든 이 저자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중점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의 저를 자꾸 되돌아보면서 난 어땠지? 어떤 영향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이거를 훨씬 더 많이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을 일부러 이렇게 쓰셨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도 어쨌든 아이의 행동이 삶의 처음과 끝을 하나의 실타래처럼 연결해서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원인은 무조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그런 열등감 같은 마음들도 사실은 어릴 때의 기억으로 생긴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을 읽고 본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럼 게로님은 혹시 어릴 때 어떤 아이로 본인을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얌전한 아이였어요. 진짜요? 네. 지금이랑 완전 상반되시는데요? 다들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진짜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저만 데리고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컨트롤이 가능한. 네, 컨트롤이 가능한 아이만 데리고 다니신 거죠. 그래서 막 개중 같은 데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할머니들도 아이고 걔로 있었나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제가 얌전한 아이로 이렇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활발해지신 거예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사회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얌전하고 또 제가 빠른 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엄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얘를 일찍 보내도 되는 건가? 적응 못할 텐데. 약간 이렇게. 너무 얌전하니까. 근데 너무 얌전하고 애가 숫기가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랑 완전 성격이 다르네요. 그쵸. 혹시 사물의 뒷모습 에피소드 할 때 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대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할 때마다 친구들이 막 바뀌잖아요. 네. 무리가 있잖아요. 네. 그 무리가 어떤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제 성격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의 제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다르고 2학년 다르고 3학년 다르고 그 무드가 굉장히 달랐어요. 저는. 어쩔 땐 조폭마누라였다가 모범생이었다가 대박. 약간 그래요. 희한해요. 저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은 도화지였던 거죠. 진짜 얌전한 가만히 있는 네. 도화지.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애였던 것 같아요. 바모님은 어때요? 전 진짜 예민했어요. 진짜요? 네. 특히 가족한테는 진짜 예민한 아이였고 외부의 사람들은 저를 정말 얌전한 아이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난리치는. 전 제가 진짜 예민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살 때쯤에 엄마랑 아빠가 앨범을 만들어 주신다고 사진을 이만큼 인화를 해서 포토북을 또 4권을 사오셨어요. 저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부모님이 그걸 제작을 하고 계셨는데 근데 포토북 4권 중에 제가 원하는 게 분홍색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끝에가 찍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너무 그 분홍색이 마음에 드는데 찍혀 있는 건 또 하기 싫어.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동생 거랑 또 바꿔주셨어요. 그럼 동생이 찍혀있는 못생긴 분홍색을 하고. 제가 하늘색을 하고. 동생은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러는 난리를 되게 자주 많이 쳤기 때문에 동생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남동생이라서 그런 건지 저는 약간 뭔가 결흠 이런 걸 보면은 되게 힘들어했어요.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성향이 언제부터 조금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었나요, 지금은? 이 질문이 먼저인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아, 근데 막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고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 그 예민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심해당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눈에 보일 때 확 거슬리긴 해요. 근데 아무튼 당시에도 되게 이 짜증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막 그렇게 울어버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왜 그런 거에 그렇게 예민했지? 근데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 아이였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릴 때 저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열등감. 저 열등감이라는 단어 굉장히 무서워해요. 저를 긁어요. 극? 극. 사실 제일 마주하기 싫은 거기도 하고 한 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그 열등감을 부족한 점을 채우려는 욕구로 끝나면 어쨌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안정적으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이런 열등감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다고 했잖아요. 결국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전전긍긍하는 아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네. 그게 곧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설명을 하죠. 그쵸. 저는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계속 말했던 게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굉장히 예민하다? 불안하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기 저자가 말한 대로 저를 믿지 않아서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남들이 평가하는 거에 목을 매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해도 충분한데 타인의 입에서 내 칭찬을 듣는 걸 더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게로님도 타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예민하신가요? 저도 꽤 예민하죠. 뭔가 등수가 중요한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팟캐스트 하면서 네. 많이 느꼈어요. 어, 이런 열등감을.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좋은 열등감이긴 했거든요. 뭔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빈 시간 자체를 온전히 나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끌어 나간다라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잘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진행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그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열등감 자체를 막 누구 한 명 콕 집어서 나 진짜 쟤한테 열등감 느껴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순전히 나의 능력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렇게 좀 자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나를 믿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거지 않을까요? 그쵸. 어쨌든 본인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게 아직 나를 믿기까지는 내 능력이 부족한 걸 아니까 그걸 채우려는 느낌. 맞아요. 근데 약간 열등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주긴 하지 않나요? 맞아요. 뭐랄까 열등감과 질투는 다른 건데 괜히 열등감이 질투처럼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열등감 자체가 좀 혼자 쓰는 일기 같은 느낌이긴 해요. 누구한테 들키고 싶지 않고 맞아요. 없는 척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쵸. 저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 이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워지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혹시 바모님은 네. 그 열등감을 느꼈던 순간들 중에 타인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순간은 따로 없었나요? 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 거, 내 삶은 내 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감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린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저만의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또 하는 저만의 문구가 있거든요. 꿀팁?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랑 비교해야 돼요. 오. 비교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어제 내가 그럼 그만큼 열심히 살았나? 아니거든요. 네. 보통 아니거든요. 그럼 또 그런 마음이 또 사라져요. 멋있다. 근데 저는 열등감이라는 그 시즌 열등감이 있어요, 저는. 시즌제로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어떤 사람의 좋은 능력, 장점이 잘 보인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부럽다. 약간 부러운 감정이 일단 제일 먼저 들고 뭔가 제가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네.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어떻게 이걸 멋지게 돌파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었으면 되게 멋지게 해결했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좀 저를 갉아먹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저를 성장시키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서 저는 스스로 차단하진 않아요. 네. 그 감정을. 어. 그런데 너무 갉아먹을 때는 네. 저도 바모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음. 더 나은 내가 돼야겠다 이런 네. 다짐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전 바모님 너무 신기해요. 저도 이게 한 번만에 된 건 아니고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뭔가 개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라면 멋지게 해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은 상상에 불과하지 않나요? 상상이죠. 그러니까 그거 진짜 실제가 아니잖아요. 네. 상상일 뿐 내가 만들어낸 그냥 허상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했을 때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남의 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박. 한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 써먹어 보세요. 좋습니다. 상상일 뿐. 상상일 뿐. 제가 또 상상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꼭 그런 부정적인 상상은 잘 되죠. 그쵸. 디테일하게. 그게 괴롭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 열등감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월성 추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월한 열등감. 왜 우월한 열등감인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월성 추구라는 거는 내 안의 부족함을 채우고 더 나은 내가 되려는 욕구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잘못 발현이 되면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데에만 매몰되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남들에게 화려하게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험해진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쵸. 이게 저희는 뭐 안 느낀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느꼈는데 아마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냥 이것이 좋게 발현되는 게 대부분의 저희가 생각하는 성취, 더 나은 목표를 잡고 성장하려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나를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쵸. 어린 아이들은 이런 걸 겪어도 뭐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 거를 알아차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거를 잘 이끌어줘야 된다고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그 게으른 아이를 꾸짖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게으르다고 해서 그걸 꾸짖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좀 충격이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으른 아이들이 본인이 게으르게 행동하는 이유가 어른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있을 때 이제 꾸짖는 것보다 진심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같이 해결하라는 얘기 같이 들렸어요, 저는. 맞아요. 보통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깊은 열등감을 안고 있고 그것이 과도한 우울성 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등감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네. 게로님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우월성을 추구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이런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승부욕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어서 막 누구 이겨야지 네.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잘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또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내 갈 길 가야지. 이 생각은 하는데 사실 그 우월성 추구에서 제가 조금 뜨끔했던 게 남들이 가는 방향을 등지고 좀 더 튀고자 나는 다른 방향을 추구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얘기인가 싶은 거예요. 물론 나는 그렇게까지 막 다른 방향을 추구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나만의 길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우월성을 추구하고 있나 싶어서 조금 뜨끔했습니다. 근데 그게 남들이 기준인 적은 없었어요. 본인이 기준이에요? 네, 제가 기준이었을 뿐. 그러면 되게 건강한 우월성 추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어쨌든 성장을 향한 욕구이니까요. 그렇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경쟁 풀에 내가 경쟁력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빠지고 있나? 이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니까. 그게 미리. 좀, 네, 미리. 미리 이제 커트를 치는 거네요. 커트 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바모님은 있어요? 저는 의도치 않게 한 번 있어요. 제가 원래 뭔가를 할 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항상 힘을 빼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영어학원에 처음 가게 되면서 시험을 쳤거든요. 영어학원에서 친 시험, 첫 시험인데 이제 그 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성적을 벽에 붙여놨어요.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그래서 이제 학원에 등원을 해서 그걸 봤는데 제가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우와. 근데 이제 거기에 발목이 잡혀버린 거죠. 남들은 신경도 안 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성적이 여기에 걸려있고 제가 1등 했잖아, 제가 1등 했잖아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이 타이틀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다음 시험에서 진짜 개같이 멸망했어. 이래서 사람이 열심히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안 된 경험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 막 그렇게 승부욕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생긴 그 타이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경험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참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게요, 진짜. 그 열등감 하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열등감조차 회피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용의 꼬리가 되느냐, 뱀의 머리가 되느냐. 저는 보통 용의 꼬리에 있으면 내가 얻는 게 많다라는 걸 알지만 뱀의 머리에 있는 순간이 마음이 편해요. 진짜요? 네. 그게 제가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생각나는 게 저희 학교가 그 상반을 따로 뿌렸잖아요. 맞아요. 뭐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성적 높은 애들만 한 20명 정도 뽑아가지고 뭔가 그런 반을 조성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덜컥 걸리게 된 거예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기억이 것 안 같아요. 나요.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용의 꼬리에 들어갔죠. 용의 꼬리만 들어갔는데 너무 별로인 거예요. 뭔가 막 얘네 뭐야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막 자기들 수학 잘한다고. 나도 그 반에 들어갔으면서 괜히 거기 있는 애들한테 기죽어가지고 그래서 자처해서 이제 내려갔죠. 선생님 저는 여기 안 하겠습니다. 해서 내려갔죠. 진짜요? 네,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더 재밌게 공부했죠. 이제 솔직히 제 수준이 거기가 아니었을 수도. 아니요. 수준이 되니까 올라갔겠죠. 어쨌든 거기서 기죽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성적대로 반을 나눈다고 해서 그 수업의 퀄리티가 막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완전 아니죠. 어차피 가르치는 선생님은 똑같은데. 맞아. 그리고 선생님들 생각에는 약간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두면 시너지가 더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과는 다르게 제가 이제 삐쪽 튀어나왔죠. 제가. 니들 마음대로 안 될 걸 이러면서 저는 이제 난 여기서 기죽는다. 난 칭찬에 춤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려왔죠. 칭찬 받으려고. 못하는 데서 칭찬받으려고? 아니 그건 그 너무 못된 마인드 아닌가요? 그냥 거기서 너무 거기 있는 애들이 뭔가 되게 좀 뭔가 되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괜히 그게 싫어가지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싫을만해요. 저는 제가 여고에 다니면서 목격했던 제일 섬뜩한 열등감이 있었는데요. 네. 친구의 성적을 너무 경쟁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 휴대폰 배경화면을 그 친구 사진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제 휴대폰을 열 때마다 나 이 친구보다 잘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했대요. 너무 그런 과도한 경쟁 속에서만 자란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의 열등감을 이용했네요. 어떻게 보면. 이용했지만 그렇게까지 이용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열등감이 사람을 참 구차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성장시키기도 하고 되게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본인이 잘못된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더 섬뜩했어요. 충격적이네요. 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열등감에 잡아먹히지 말아야지. 잡아먹히면 안 됩니다. 네. 비교는 본인이랑만 하세요. 진짜 어제 나보다 나아지려는 마인드로 살아가야지. 아무튼 그렇네요. 근데 여기 예시로 되게 학교 생활 얘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 학교 생활도 많이 되돌아보게 되긴 했어요. 학교 생활에 뭐 적응을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 분석을 해주시는데 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도한 경쟁보다는 아이의 심리 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바모님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는 아이였나요? 은근 1학년 때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제 반을 옮길 때마다 항상 그 적응하는 3월 달 그 한 달 동안은 항상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좀 힘들죠. 기싸움이 있잖아요. 새학기 기싸움. 뭔지 알죠? 어떤 무리에 내가 가야 할 것 같고 또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반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너무 막 7살, 8살, 9살의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긴 해요. 계로님은 학교 생활 잘 적응하셨나요? 어머님의 우려, 걱정을 깨고 생각보다 잘했다. 근데 첫날에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울었대요. 나 학교 안 갈래.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 학교 안 갈래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 친구들도 저한테 많이 영향을 주지만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 할머니 선생님 계셨습니다. 1학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서. 그래서 그때 1학년 때는 다른 기억은 잘 없고 그냥 그 무서운 선생님 기억만 있어요. 열등감 생길 겨를도 없이 그냥 선생님만 보고 벌벌벌 떨면서 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선생님이 무서우면 친구들끼리 되게 돈독해지지 않나요?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친구들끼리 기억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냥 그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던 기억만 있어요. 선생님 무서운 기억. 네, 그 기억 하나가 제 초등학교 1학년. 얼마나 제가 무서워했냐면 그 선생님이 또 빨간 립스틱만 바르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절 불렀어요. 게로야 앞으로 와봐라 이렇게 절 불러서 이제 제가 앞에 딱 선생님 의자 앉아 계시고 제가 옆에 딱 서 있는데 저를 딱 보고 고개를 숙이고 되게 웃으시면서 게로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또 키가 작아가지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앉은 키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빨간 립스틱만 보이는데 게로야 하는 그 입술을 보는 순간 울어버린 거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진짜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기억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저는 뭐 학교 생활에 적응을 했니 못했니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그냥 선생님이 무섭니 안 무섭니로 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는. 그때 진짜 충격을 받았나 보다. 충격적이었죠. 그럼 그 립스틱이 무서우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선생님 자체가 무서웠던 거예요? 선생님 자체가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왜냐면은 회초리 들고 다니시는 분이셨고 네. 소리도 굉장히 많이 치셨고 그래서 무서웠는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화를 낸 적은 없어요. 사실. 반 전체에 화를 냈지. 아무튼 학교 생활에는 딱히 막 제가 반항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서 그런 면에서는 딱히 막 여기 책에 나왔던 내용을 크게 막 저를 대입해가면서 읽진 않았어요. 바모님은 어때요? 이제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만났던 선생님이 진짜 젊으신 분이셨거든요. 이제 갓 학교에 오신. 근데 학교에 안 나오시는 날이 더 많았어요. 오, 왜요? 아프셔서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이 계속 바뀌었어요. 뭐 임시로 오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잠깐 뭐 진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고 그냥 담임 선생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투명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미술 시간에 직조하는 법을 가르쳐줬거든요. 네. 2가지 색의 색종이를 길게 잘라서 이 교차해서 만드는 그 와플 만드는 방법 아세요? 네, 뭔지 알아요. 그거를 처음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엄청 감명을 깊게 받아서 그 기억이 아직도 있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제가 졸업작품에 그 기법을 쓰면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기분이 좀 오묘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 그 선생님한테 되게 고맙겠네요. 선생님의 성함이랑 뭐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네. 그걸 가르쳐 주시던 모습은 기억이 나요. 오. 그래서 정말 어릴 때는 되게 사소한 것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구나. 뭐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신기하다.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 환경 그리고 가정 환경 이 아이의 열등감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저희의 어린 시절과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외부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어린 시절에는 뭔가 나의 성격을 잃어온 것들 혹은 내 자신감을 무너뜨린 것들이 환경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채지 못하죠. 그쵸. 알아채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희 실제로 지금에서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외부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그 아이를 굉장히 고립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냥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죠. 그쵸. 이게 잘못 엇나가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도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뭐 출생 순위,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인지에 따라 또 다르고 또 국적이나 인종차별, 또 심지어는 조부모님의 참견까지, 또 외모. 저는 이 마지막이 제일 신기했는데 네. 그 동화 속에 나오는 배경까지도 아이한테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이한테 설명을 잘 해주고 그 진심이 뭔지 이끌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양한 외부 환경들이 존재하고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자신의 행동을 이 환경에 맞춰서 조절하게 되잖아요. 네. 여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결정하는지 나름의 규칙과 그런 공식을 만들어 가는데 어쨌든 이런 행동들이 몇 년에 걸쳐서 굳어지면 그 아이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 혹은 타인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해석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니까 그게 성격으로 굳어지는 거죠. 어쨌든 여기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네. 완전 내 이야기다 싶었던 부분 있었어요? 전 특히 외모 부분이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랐거든요. 지금도 마른 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체가 되게 말랐는데 이 마른 상체에 비해서 하체는 조금 통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으로 외모 정병이 온 게 언제였냐면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다리가 통통하다는 걸 인지했을 때가 친척분이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였어요. 옷가게에 이제 옷을 입어보러 갔는데 다리가 통통하다는 말을 듣고 다리에 살을 빼야겠다. 내 다리가 이제 통통한 다리구나를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학교에 갔는데 다른 친구들의 허벅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체중이 저체중이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왜곡된 시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제가.
남들은 뭘 빼, 네가 뭘 빼,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뭔가 제가 거울을 보면 다리를 유심히 봐요. 살이 쪘나 안 쪘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님에도 그거를 제가 알아차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어라고 말을 스스로에게 못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나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에서야 그런 말 들으면 뭐 어쩔 건데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됐으니까 저를 더 나쁘게만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그게 너무 크게 와닿으니까 이게 약간 진짜 말 한마디가 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말도 이 아이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면 긍정적인 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그래서 과거에 저한테 위로를 많이 해줬습니다. 스스로? 네. 그쵸, 그쵸. 게로님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 출생 순위 이거 얘기할 때 조금 유심히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언니가 있는데 언니와 저를 어린 시절에 많이 비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본인이? 네. 심지어 언니랑 저랑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어린 시절에 보였던 언니는 되게 활발하고 되게 싹싹하니까 어른들한테 인기 많고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조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니랑 되게 비교를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닮고 싶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닮고 싶었죠. 왜냐면 되게 불편해 보이지 않는 느낌? 그 환경이? 저는 되게 불편함을 느꼈을 환경에서도 언니는 되게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어른들이랑 얘기하고 막 이런 모습이 저한테는 조금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저도 되게 살가운 척 하려고 하고 하는데 알죠? 티나잖아요. 얘 안 이러던 애가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래 언니는 저런 모습이 언니고 나는 아니다. 일단 편한 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엄청 어렸을 때는 그게 정답 같아서 좀 스트레스 받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뭐 출생 순위가 여기서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같이 자라온 형제 자매가 성격 차이가 있을 때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열등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했죠.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지만 참 키우기 힘들다는 진짜 생각을 힘들죠. 내면을 봐도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아이가 없어서 제 생각만 하면서 읽긴 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바모님이랑도 우리의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겠다 하고 왔는데 바모님 열등감 안 느낀다고 하니까 되려 내가 너무 열등감 덩어리였나 싶기도 하네요. 아니 열등감을 안 느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빨리 해소시켜 버려요. 그런 감정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적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고 그게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 생각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친구가 뭘 잘했거나 이런 걸 이뤄냈을 때 나는 이뤄내지 못했는데 이 친구는 이뤄냈어. 더 열심히 했겠죠. 저보다 더 열심히 했겠죠. 존중해주는구나. 멋있는데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제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뤄내지 못했지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 제가 더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 친구의 노력이 충분히 있었고 나는 그 정도로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이뤄내지 못한 거다라고 정리를 해버리면 그 뒤로는 별 감정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열심히의 그 포인트를 조금 배우려고 뭔가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운이 조금 더 좋았나 보지. 근데 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내가 했을 때 운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마인드네요. 저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약간 수집해요. 그 사람들의 장점,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 수집하고 나중에 레퍼런스처럼 써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봐주는 것도 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뭐 능력이라고 봐주면 고맙죠.
갑자기. 근데 가끔은 나로 방향이 돌려지면 네. 조금 괴로워지긴 해요. 그때부터 열등감이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왜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지? 그 이후로 그 사람의 단점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열등감이거든요. 그건 좀 경계하려고 해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런 비겁한 성향을 품은 아이들은 어쨌든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조금 위로하고자 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뭐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자라면서 남을 곧잘 비판하고 사소한 것에도 트집을 잡는 사람이 되기 쉽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일을 꺼리고 누군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긴다. 스스로의 성취로 앞서 나가는 대신 남을 깎아내려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려는 태도는 이런 나약함에서 비롯된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열등감의 최악점이 이건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상을 좋은 점에서 끝내지 않고 계속 내려 깎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싫어지거든요. 그쵸. 그럼 증오만 가득해지거든요. 그때부터 나락행. 나도 지키지 못하고 친구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제가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도 이런 감정을 안 느껴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거든요. 그쵸. 사람이라면. 네. 근데 이게 정말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스스로 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생각으로 열등감을 경계합니다. 제가 열등감을 막진 못하니까. 그쵸.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감정이 들면 잘 해결하는, 해소하는 그런 방향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수록 오히려 그냥 나를 바라보는 게 낫죠. 바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끔 행동하고 비교 대상을 나 자신으로 두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모님은 이 책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외에. 전 진짜 신기했던 게 있는데 네. 왼손잡이 얘기. 오. 제가 저도. 진짜요? 네. 왼손잡이로 태어나셨나요? 저 왼손잡이. 저도. 오, 진짜요? 네. 전 교정한 거예요. 맞으면서. 글씨 쓸 때 엉엉 울면서. 저는 교정하려다가 실패한 아이. 바모님 어땠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또 기억이 나면서 글씨를 처음 배울 때 항상 안방에서 엄마랑 기역부터 쓰는 걸 배웠거든요. 네. 연필을 쥐고.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항상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까먹고 왼손으로 이제 익숙하니까 그쵸.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데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엄마는 무섭게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울면서 바꾸긴 하는데 불편하고. 네. 그래서 교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왼손잡이로 태어났다가 오른손으로 교정된 사람은 왼쪽 오른쪽 구분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디가 왼쪽이야 하면 바로 생각이 안 나요. 좀 늦는 거. 네. 저희 맨날 그 마이크 설정할 때 저희 둘 다 막 오른쪽 오른쪽 맞다 이러면서 약간 한 5초 정도 딜레이 있잖아요. 저희 둘 다 그래서 그런가? 근데 게로님도 왼쪽 오른쪽 구분 잘 못하세요? 구분해보자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가 왼쪽이야 지금? 이건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1, 2초 정도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가 오른쪽이에요? 네, 여기. 지금 저희 바보 같거든요. 그만합시다. 그래서 신기했던 게 그거 있어요. 왼손잡이들 깍지 껴보라 했을 때 저 바로 왼쪽이 위거든요. 이거 너무 신기해요. 저도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저 책 읽으면서 따라했거든요. 저도. 깍지 끼라고 했을 때 어느 손이 위에 오는지에 따라서 오른손 왼손잡이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왼손이 위에 오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분 좋았던 게 여기서 왼손잡이들 중에 예술가가 많아. 멋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예술가로 태어나셨군요. 아무도 예술가 시켜준 적 없는데 저 혼자서. 그리고 저는 교정했던 기억이 뭐가 나냐면 저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엄청 교정하셨는데 밥 먹을 때는 못 고치고 딱 글씨만 오른손으로 씁니다. 뭐 스포츠, 네. 예술 활동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왼손으로 해요. 가위질은요? 가위질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대박. 숟가락질은 오른손도 가능한데 살짝 불편. 대박. 신기해요. 이렇게 왼손잡이 이야기 나와서 저도 좀 반가웠어요. 또 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없었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작가님이 삶의 구조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원인에서 출발해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이 문장이 사실 저의 추구미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짜증이 많은 사람으로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좀 괴롭은 마음도 조금 들기도 했고 그냥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살면서. 근데 그렇다고 막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들도 처음이었을 거고 당시에는 뭐 저한테 뭐 상처를 주든 이렇게 엇나가게 행동을 했든 어쨌든 기반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막 미워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난 이렇게 자랐고 이걸 해결해야 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씩 뭔가 자꾸 수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을 보면서 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겠네요. 네. 연결시켜서. 네. 어쨌든 그 과거를 기억하고 알고 있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가 이 행동을 교정하려면 과거를 알아야 된다 주의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색다르게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그 영화관 시험 성적. 아, 그것이. 그게 떠오른 거였어요. 다른 거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말한 거고. 아무튼 계속 생각하면 뭐가 더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생각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걱정인 게 네. 저 이렇게 녹음 끝나고 집 가면서 생각날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면 그 코멘트로 쓰세요. 저희 그래야 인스타에 되겠다. 코멘트 남기잖아요. 그렇겠다. 그래야겠다. 게로님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나요? 사실 이 책에서는 뭐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조부모의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부모가 너무 애기들 오냐오냐 키운다. 뭔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냐오냐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얘기 같은데 저는 다른 의미로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저만치 밀려나 지독한 소외감을 느낀다. 사실 이들에게 건강하게 일하고 노력할 기회만 조금 더 주어졌더라면 지난 세월의 경륜을 발휘해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무한히 더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신들의 이런 쓸모를 교육에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 대목이 조부모의 열등감을 표현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의 열등감을 표현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도 자신의 쓸모를 계속 증명해야 할 것 같고 그쵸. 그런 열등감 때문에 에너지를 교육으로 쏟아 붓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열등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경계해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고 또 그런 게 내 상상에서 비롯된 감정인지 아니면 진짜 객관적인 사실인지 또 잘 파악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다 자랐으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진짜. 근데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있는 말은 아이는 가족 안에서 싹트는 협력과 따뜻한 친근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도 교육이 필요하며 아이를 하나의 파편이 아닌 전체 삶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고 진심으로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4-5살에 결정되는 일이라서 그 전에 아이를 빨리 안정시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해주고 싶나요? 저는 열등감을 자주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쩌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린 시절에 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내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지금의 이 감정이 혹시 거기서부터 오진 않았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지 않을까. 열등감에 지금 괴롭다면. 그래서 저는 뭐 말을 바꾸자면 열등감에 지금 괴로운 사람들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바모님은요? 저는 항상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근데 이유는 모르는 사람들이요. 저자는 이제 4-5살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아마 본인이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계속 살았겠죠? 그러니까 계속 같은 문제들이 반복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돌아본 적이 없으면 꾸준히 같은 문제를 만들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돌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열등감 얘기를 하면 100% 솔직해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한없이 가볍게 얘기를 하기에도 가벼운 주제가 아니니까. 그쵸. 아무튼 열등감에 대해서 막 많은 것을 얘기해본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워요. 저도요. 진짜 생 날 것을 얘기하고 싶긴 한데 둘이서 그냥 뭐 술 마시면서 말하면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맞아. 끝까지 찌질해져야 되거든요. 이건 나의 찌질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내용 자체가 지금의 열등감, 우리의 열등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교육자 혹은 부모 세대가 읽으면 좋을 책 이런 느낌이라서 네. 조금 비껴나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열등감 주제와는.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른 책으로. 열등감? 네. 오케이. 그땐 진짜 찌질해지기로. 인간이라면 다들 열등감 하나씩 하나 이상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열등감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또 조명해보고 한 것 같은데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다음 책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북식호흡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북식hh@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다음 책은 무엇이죠? 다음 주에는 필리프 제이 디부아와 엘리즈 루소의 새들이 전하는 짧은 철학이라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